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반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민생이 현장을 파고들며 소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2기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위원장 인선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당무 복귀를 예고했는데요. 가결파 5인에 대한 징계 청원,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간 이슈에서 장윤선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본부에서는 티니지와 베트남 2연전을 승리로 장식한 남자 축구대표팀, 새롭게 막을 연 가을야구 소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입뉴스도 놓치지 마시고요. 10월 20일 금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이제 우리 뉴스 정리하다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의료 서비스 과연 혁신이 될 건지 말 건지 상당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뭐 그냥 단정적으로 뭐 1000명 정원을 늘리겠다, 네. 의대 정원을 뭐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신중한 표현 속에는 의대 정원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은 뭐 입시 일정이 다 있기 때문에 뭐 빠르면은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 뭐 상반기까지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의료 인력 확충 이걸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 또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주민들이 국민들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뭐 새벽 첫차를 타고 올라와서 밤에 늦게도 내려가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데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인 확충과 동시에 의료계가 요구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좀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소송, 또 의료사고 시 의료진에 묻는 과도한 법적 책임, 아니면 뭐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좀 불합리하거나 낮은 보험 수가, 이런 것들을 좀 의료계가 요구하는 애로사항들을 좀 받아 안아서 개선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3년 전에도 이렇게 의료진들 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정부가 갖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였죠. 그때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좀 반면교사 삼아서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또 그런 어떻게 하면 당근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의료 격차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중추 육성 또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서관 전환 이런 것들도 어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해왔던 노동연금 교육 이걸 우리가 3대 개혁과제로 불렀는데
뭐 솔직히 지금까지 별다른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건 건강권 강화 이걸 좀 내세워서 의료 체계 개편 이걸 통해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 또 이게 여론의 흐름을 보면은 지지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또 집중해 가지고 여론도 좀 좋아지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양한 포석이 담긴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도 관련 발언했지만 정부도 의료 특히 이제 지방의 지역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정부가 이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또 뒷받침을 했습니다. 어제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요, 소아과 오픈런, 그러니까 소아과 아이들이 아팠을 때 병원을 가면은 문 열기 전에 사실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소아과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문만 열면 달려가다 보니까. 아이가 다치기보다는 어른들이 다친다 뭐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또 응급실 뺑뺑이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렸는데 이런 문제로 대표되는 지역 그리고 필수 의료 붕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정부가 어제 소개를 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지방 국립대병원 등 지역의 거점 기관 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중증 치료, 응급 치료를 최종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려주고 이 지역 국립대병원의 총 인건비 정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인건비 특히 국립대병원들 총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돼서 그동안 매년 1에서 2% 정도만 늘리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 병원이나 사립대 병원들에 비해서 의사들에게 줄 수 있는 보수가 현격히 적어지고 이 때문에 이제 지역으로 잘 의사들이 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또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응급실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리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가 지금까지는 교육부였는데 복지부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복지부로 소관부처로 옮김을 통해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그리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인력 양성 이런 거점으로 삼는 것을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보관이고요. 이 외에도 정부는 이 고난도 고위험 처치에 대한 추가 보상, 이러한 수가 체제 개선도 역시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눈에 띄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추진했던 이게 의료 인력 중심의 혁신 방안은 네.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의사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정부의 대책을 보면 지역근무 의무를 아예 뺐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주고 최대한 돈을 지원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네. 지역에 그래서 유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도 걱정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도책으로 정말 지역으로 의사들이 오겠느냐, 정부 뜻대로 되겠느냐. 지역이 얼마나 잘 안착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의 첫 번째 고심거리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의사협회에서 어제 특별히 반발하는 입장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숫자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의사협회도 환영하는 입장을 내긴 했는데 어제 의사협회 입장을 보면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이 아예 빠져 있어요. 사실 어제 대통령 발언에 보면 의대 정원 확대를 하겠다는 원칙은 그대로거든요. 네. 근데 의사협회 성명에 아예 빠져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좀 뇌관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거리도 있습니다. 의료혁신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집권여당의 패배 이후 대통령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제도 민생 현장을 많이 강조를 했네요.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 그러니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도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서 좀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 직접 들으라.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에서 동떨어진 국정 운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좀 직접 다루는 대통령을 시작해서 참모들부터 민생 현장에 가야 된다.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한 셈인데 그러니까 국민 현실을 그대로 이제 보고 듣고 그걸 좀 반영해서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강조하고 또 이 민생 현장을 강조하는 모습 이 선거 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 이런 다짐들 이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것이고요. 이제 국민들과의 소통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이
지지층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 국민들, 그러니까 야당을 지지하든 아니 중도층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국민이라면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고 그게 반영이 되는지 이건 차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당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이런 이 최고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에 좀 많이 걸어놨던 이른바 정쟁형 펼침막, 이 현수막을 다 걷어내겠다. 그리고 정쟁형 TF 이것도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쟁이나 아니면은 어떤 싸움 그리고 야당과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다툼보다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런 의지를 또 읽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좀 더 뭔가 여건에서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움직임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민심은 천심이군요. 네. 자, 이스라엘로 가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당시에 이스라엘과 치상전 대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게 전쟁이 확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치상전 이스라엘은 강하게 지금 고집하고 있는데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안 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네.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지상전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이 18일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방문 일정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지나친 분노에 휩싸이지는 않아야 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그 분노를 2001년 9.11 테러 당시 미국인들이 느꼈던 것에 비교를 하면서 이심점심 우리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현재 연설 내용을 또 보면 충격, 고통, 분노 등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분노를 이해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분노를 느낄 때 그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 9.11 이후 우리는 격분했고 우리가 정의를 찾고 이루는 동시에 실수도 저질렀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9.11 테러로 인한 분노에 따라 이라크 침공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실수가 그 이라크 침공을 실수로 말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보복에 의하면서 지상전으로 가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지금 외신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지상군 투입에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특히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상전과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스라엘과 논의를 했다. 네.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현재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뭔가 지상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해법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가능하고요. 17일 이스라엘군 대변인 리처드 헥트 중령도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상 공격이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일단 이스라엘 측에서도 나왔다고는 해요. 네. 물론 오늘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은 지상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설득이 얼마나 먹힐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라파 방금 전에 이제 KBS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로 향하는 이 라파 이 국경 통로가 열려야 구호품이 전달될 수 있는데 원래는 오늘로 예정됐는데 지금 속보 들어온 것은 내일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민간인 인도적 지원에 200만 달러를 보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자 그래도 개방이 된다면 인도적인 지원이 가자지구 쪽에 좀 가능해지겠죠. 근데 지금 트럭 20대 분량만 가기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이게 역부족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충분한 구호 활동, 충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구호가 되려면은 트럭 100대 이상의 물자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유엔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0대만 트럭이 들어가게 되면 이 구호 물품을 두고 가자지구에서 또 싸움이 나는 게 아니냐. 주민들끼리 또 분쟁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구호 물품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필요한지 이거부터 좀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또 미국이 또 유엔이 함께 머리를 좀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되고 내일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내일 돼봐야 알아요. 지금 하루도 아니고 뭐 1시간 뭐 2시간 이게 시간별로 너무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네요. 그럼요. 지금 양쪽의 사망자 수가 5천 명을 지금 넘은 상황이고 가자지구에서는 부상자가 12,000명을 넘었고 또 이스라엘도 3천 명 넘었다고 하니까 인명피해가 지금까지만 해도 뭐 2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 때문이 아니고 이 폭격을 받아서 숨지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굶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이 주민들이 많다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거 이건 좀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지금 인도적 지원에 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7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도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구호물품을 보내는 것이고요. 우리도 인도적인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함께 국제사회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 내일부터 윤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이 있어요. 네. 이때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때 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여기에 대한 우리도 목소리를 좀 강하게 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 일원인 것만큼 중동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지금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5년 5개월 만에 방북을 통해서 북러 양국이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구체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지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북러 순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북러 관계 100년 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이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회동 내용을 요약한 것을 보면 두 나라가 굳건한 정치적 전략적 신뢰관계에 토대해서 복잡한 지역 그리고 국제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가 간 관계를 새 시대와 현 정세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올려 세우고 경제, 문화, 선진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서 아마 두 북러 간에 이미 지난달 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왔던 다방면의 협력, 특히 경제와 기술과 군사 부분의 협력에서 어제 회동이 조금 구체화를 시킨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 특히 공동 노력, 공동 행동을 지금 라브로프 장관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반복적으로 언급한 측면이 있어서 이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 구도에서 이 북러 간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행보를 좀 공개적으로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라브로프 장관도 한반도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활동 증대와 핵을 포함한 미국 전략 인프라의 한반도 이전 우리와 북한 동료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외무장관도 한미일의 군사공조 확대 때문에 북러 관계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 좀 공개적으로 밝힌 측면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이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안보 위협이 더 높아지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네, 금요일인 만큼 오후 정체가 심하겠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가 주춤한데요. 다만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 동호대교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마포대교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이전 구간에서도 행주대교부터 사고가 있었던 월드컵대교 사이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먼저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로 정체고요. 신갈분기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화도까지 9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남천교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그 밖에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남대전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단식을 끝내고 언제쯤 당무 복귀를 하느냐 초미에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음 주입니다. 23일 복귀할 예정이라고요? 네, 어제 이제 당에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면서 복귀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 만에 당무 복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한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당내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우선은 기자들이 뭐 궁금해하는 것들은 이거죠. 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 가결했던 의원들. 지금 당원 게시판에 5명으로 좁혀졌대요. 당원 게시판에 응답을 해야 되는 5만 명 네. 서명이 있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가결표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 보여요. 여기에 따라서 뭐 당의 뭐 혼란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가질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몇 차례 얘기했듯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때 이재명 대표가 단합 단결을 첫 일성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걸 볼 때 뭐 이 명시적으로 어떤 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화합하는 메시지, 화합하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근데 뭐 이 이른바 친명계 지도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조치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민생 문제입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고 승리했다. 환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들은 사실은 정말 심판을 한 셈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권에. 여권이 변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 민주당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여론의 흐름을 봐도 민주당이 뭐 월등하게 지지도가 오르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어느 당이 잘하냐 이걸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 해결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예전에 뭐 무상급식 문제나 이런 민생 관련된 이슈가 큰 게 굵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주도했던 그런 정치 정당 이 체제 그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여권도 마찬가지고 야권도 마찬가지고 뭔가 기억에 남는 이거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총선 전에 발굴해낼 것이냐. 이게 이재명 대표 복귀 이후에 민주당의 과제인데 이건 똑같이 국민의힘의 과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김기현 체제 2기, 1기랑 달라야 되잖아요. 그 2기를 뭔가 하나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정책이나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냐. 네. 여야의 경쟁은 이제 진짜 시작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최선을 다해야겠죠. 네. 그게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길일 겁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 재판에 출석을 하는데 여당은 국민의힘이죠. 최근 추가 기소된 위정교사 혐의를 두고 법원이 재판을 지연해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 등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놓은 주장인데 요약해드리면 법원이 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다가 배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병합이 되는 건가요? 병합 같은 분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아직까지 병합은 안 됐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것은 병합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병합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재판 지연에 결국 도움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이죠. 아하.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기자회견 내용 조금 더 전해드리면 위증교사 사건은 법원 조직법상 별도의 단독 판사가 맡아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법이 판사 3명이 공동으로 재판하는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성남FC 사건에 병합하려는 것 아니냐. 관련도 없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합쳐지면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의 걱정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성남FC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사건의 덩치가 커지니까 심리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는 위증교사와 이 대장동 의혹은 사건의 성격이 다른데 병합해버리면은 병합해서 판결을 하면은 결국에는 좀 처벌 수위에도 조금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거나 이런 점을 거론하면서 이 재판부를 어제 비판한 것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
국민의힘에서 법원을 향한 비판들이 좀 잦아졌는데 사실 이번에도 아직 이 성남 FC 대장동 사건과 위중교사 사건을 병합을 한 게 아니에요. 일단 배당만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 그래도 판결이 당연히 따로 내려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 지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병합하는 게 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장동과 성남 FC 사건도 병합이 된 것인데 이것도 심리 속도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병합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문제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가 정작 가정폭력 상담소를 줄인다고요? 예산 때문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한겨레 보도 내용인데 여성가족부가 작성한 2024년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 예산 편성 방향 문건 거기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여가부가 이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 128개소에서 이걸 123개소로 줄이는 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아주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주는 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이걸 반영해서 내년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 예산 올해 116억 3,700만 원보다 27.5% 삭감을 해가지고요. 84억 4천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소를 줄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깎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러다 보니까 상담소 인력도 9%가량 줄인다. 이런 계획을 여가부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재 가정폭력 상담사가 662명인데 이 가운데 지난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담소를 좀 선별을 해내서 58명을 감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정폭력 상담소 측에서는 좀 강한 우려 또 반발 이거 좀 내놓고 있는데 상담소 업무량과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사를 줄이다니까 좀 막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정폭력 상담소의 업무량을 봤더니 2018년 39만 4,192건에서 지난해 45만 4,704건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뭐 가정폭력이나 뭐 이혼 문제, 부부 갈등, 가족 문제 이걸 이제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상담소를 좀 찾아가면서 조언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지역별 상담사 수가 해당 지역 인구를 반영하지 않아서 상담사 인원이 적은 상담소에서 인원 감축이 이뤄지면 현장 어려움이 더 클 거다. 이런 우려도 상담소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가부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명하고 있냐면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같은 신종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피해 제한을 위해서 통합상담소 전환을 추진하는 거다. 좀 더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지 이거 아예 배제하거나 이럴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킹 사업이나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가정폭력 상담사 종사자를 우선 고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고용 지원을 해 가는 방향으로 갈 테니 이걸 좀 양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물리적인 여건이나 기능 보강 전혀 없이 통합 상담소로 전환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많은 상담사의 생존권이 박탈이 되는데 제대로 된 간담회나 의견 수렴도 없다. 이렇게 다시 반박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 이제 예산안 평가나 아니면 여가부 국정감사 가운데 이런 사안들이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현장이 어떤지를 좀 정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입니다. 추가 긴축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추가 긴축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면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가 긴축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해서 진행하겠다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긴축을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방점이 찍혀 있어서 지금 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좀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경기 활성화 정책에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시장의 기대가 다시 한번 좀 찬물을 끼얹게 된 셈인데요. 네, 미국이 지금 5.25%입니다. 5.5. 네. 예. 5.5인가요? 네, 5.25에서 5.5 하단과 상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현재까지의 증거를 보면 통화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최근까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광인 긴축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지난 여름 동안에는 하락했지만 9월 물가 상승률 자료는 덜 고무적이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으며 최근 몇 달간의 긍정적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쌓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된 것 같긴 한데 최근에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더 진전돼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긴축 재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긴축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신중하게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결국에는 11월 달에 금리를 올리진 않더라도 또 동결하는 수준의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 특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는 게 지금 미국 내에서도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어제 오늘 지금 미국의 증시 시장이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5%를 돌파한 상황이고 가장 높아진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증시도 지금 하락세입니다. 우리 증시도 지금 오늘 오전에 이 코스피 같은 경우가 2,400선 아래로 떨어져서 3월 이후 7개월 만에 코스피의 2,400선이 무너졌고 지금 코스닥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결국에는 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경제는 항상 이 미국으로의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글로벌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유가 상승도 계속해서 사실 되는 상황에서 우리 당국도 사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경기 회복을 위한 활성화 정책,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같은 거는 여전히 좀 연내에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렇죠. 우리의 좀 활동폭도 좁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경제입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은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안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7242님 시사본부 애정합니다. 화물차 기사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12시 20분.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차에서 내리질 못합니다. 시사본부 청취가 너무 좋아서 지금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8356님 비온 뒤 칼바람이 어마무시하네요. 날아갈 것 같아요. 뭐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럼에도 가을 햇살은 따사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6788님 추석 연휴 끝나고부터 택시 손님 너무 떨어졌어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파이팅이라는 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6939님 매일 점심 식사는 배종찬의 시사본부와 함께 어느새 점심 식사의 필수 메뉴로 자리 잡았네요. 금요일에 장윤선 언니의 똑 부러지는 말씀 안 들으면 손해죠. 2822님 저는요 시사본부에 중독된 가을 묘자예요. 더 이상 슬픈 소식은 그만 빨리 평화가 오길 바라봅니다. 5분 모두에게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오늘의 디저트송은 3640님입니다. 가을엔 역시 재즈 아닌가요? 포근한 재즈 한 곡 신청합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꽌도. 자, 이탈리아어로 언제나도입니다. 노래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Tell me when will you be mine? Tell me quando we can share a love divine. Please don't make me wait again. When will you say yes to me? When will you say yes to me? Tell me quando Tell me quando You mean happiness to me. You mean happiness to me. Oh my love, please tell me when. Every moment's a day. Every moment's a day. Every day seems a lifetime. Every day seems like a lifetime. Let me show you the way. Let me show you the way to a joy beyond compare. I can't wait a moment more. Oh, tell me quando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교육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자, 먼저 얼굴빛이 누루딩딩하다와 얼굴빛이 누루댕댕하다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때는 누루댕댕하다가 맞습니다. 이 말은 고르지 않게 누르스름하다라는 뜻인데요. 누루댕댕한 금반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염치불구하고와 염치불고하고 가운데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염치불고하고가 바른 표현입니다. 불고하다에서 불고는 아닐 불자에 돌아볼 고자를 쓰는 것으로 돌아보지 아니하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염치불고하고 외에도 체면불고하고 같은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로 불구하다는 얽매여 거리끼지 아니하다란 뜻의 동사인데요. 몸살에도 불구하고 출근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맨탕 놀기만 하다와 맹탕 놀기만 하다 중에서 맞는 것은 맹탕 놀기만 하답니다. 맹탕은 무턱대고 그냥이란 뜻의 부사인데요. 그 애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맹탕 놀기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한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비구름이 지나간 뒤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주말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져 건강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7도가량 낮아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아침에 10도까지 떨어진 서울이 낮에도 14도 안팎에 머물겠고 대전 16도, 강릉 광주 17도, 부산 제주 19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체감상 더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강원, 영동, 제주도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산지는 25m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대부분 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확대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울릉도 독도는 5mm 미만의 비가 좀 더 내리겠습니다. 주말 아침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보다도 3도에서 8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 5도, 대구 6도, 광주 8도까지 내려앉고요. 일요일 낮부터 20도 안팎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전남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7도, 습도는 36%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과 관련해 야당에 이어 여당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의료계 등과 적극 협의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구체적인 증원 수치는 빠졌다며 국면 전환용 비인수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대학생의 의대 진학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해당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외화 보유액은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네.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요게 또 막 아침이랑 낮이랑 왔다 갔다 너무 커버리니까 그 순식간에 확 걸려버리는 것 같아요. 방심한 사이에. 이 정도는 뭐 겨울은 아니니까 네. 또 마음을 놓기가 쉽잖아요. 옷을 또 어떻게 입을까도 또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저 어렵죠. 네. 하여튼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성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네, 이 고 이영승 교사 이름으로도 기억을 하실 거고 대표적으로는 페트병 사건이 네. 이제 공분을 일으켰죠. 사비까지 들여서 그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느라 8개월 동안 400만 원을 치료비로 제공했던 일, 뭐 군부대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도 만나고 연락이 지속적으로 왔던 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이 교사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민원에 시달렸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네. 이 사건, 이 학교에서 벌어진 일, 민원 자체는 2016년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이영승 교사는 2021년 1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일이 불거지면서 인사혁신처가 지난 18일에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서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고요. 오늘부로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이런 지속적인 민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진행 상황은 이 민원을 넣었던 학부모는 네.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 뭐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학교 현장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40대 남성이 환기구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길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환기구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요? 예, 이 뉴스도 많이들 보셨는데 지난 12일에 발견된 40대 남성인데요. 휴대전화를 떨어뜨려서 이걸 꺼내려고 환기구 덮개를 열었다가 추락한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이 남성이 지하 5층 깊이로 추락을 해서 사망했거든요. 근데 환기구 사고라고 하면 우리가 왜 그 전까지는 별로 이제 생각을 못 하다가 아니 기억이 나요. 2014년인가요? 네, 맞아요. 판교에서 공연을 보고 있던 네. 사람들이 이 환기구에 올라갔다가 정말 참사였죠. 16명이 사망을 했었는데요. 그때 무대를 보려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있다가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환기구라는 존재에 우리나라에 좀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르고 거기 올랐고 가고 밟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다. 근데 이 사고 이후에 정부가 환기구를 지상 2m 이상 높이로 만들거나 2m 미만이라면 접근 차단 시설을 두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환기구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그 2015년 이전에 설계된 환기구에 대해서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여기 이제 땅처럼 밟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경우도 많잖아요. 올라타거나. 네. 근데
사실 이 환기구 사고가 그동안에도 이 판교 사고 이후에도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올해 4월에도 서울의 용산에 있는 한 빌딩 경비원이 추락해서 숨졌고요. 5월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서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2014년에 판교 사고 이후에도 이런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재발 방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원이 서울시내 환기구 40곳을 무작위 조사를 했더니 25곳의 높이가 2m에 미치지 못해서 근데 어떤 차단 시설이 없던 거죠. 그래서 걸터 앉을 수 있는 높이도 많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렇다면 최소한 다가오지 마세요라든가 걸터 앉지 마세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고 문구도 붙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환기구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단 접근을 차단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특히나 아예 시민들이 다가갈 수 없도록 설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2014년 판교 참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위험천만한 장면들이 아찔아찔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계당국 이게 이 환기구가 지하 상가에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지하철 공사에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자치체에서 관리하는지 빨리 좀 나서서 법과는 상관없이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길거리 간식이 생각나는 계절인데요. 저는 매일 생각납니다. 붕어빵 기계가 지난해보다 2배나 더 팔렸다고 하네요. 네. 저도 붕어빵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반갑기도 하고 왜냐면은 한동안 붕어빵 가게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면은 좀 씁쓸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한 온라인 유통업체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16일까지 붕어빵 기계 판매량 신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23%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2배 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붕어빵을 담는 붕어빵 봉투 있죠. 종이로 된 거. 그것도 판매량이 38%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또 붕어빵, 잉어빵 기계를 만드는 회사 그 대표님도 체감으로는 지난해 대비 한 10배는 넘게 문의가 더 많아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붕어빵 파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돌파구를 찾는 게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품목을 팔고 있는데 또 겨울에는 어떤 게 더 팔릴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 탕후루 가게 이러면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여름에 좀 더 찾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네. 요즘은 쇼빈숍이라고 해서 미용실 안에 네일아트 샵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안에 또 하나의 매장을 차리는 쇼빈숍 그런 개념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가게에다가 안에 붕어빵을 놓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붕어빵 재료값도 사실은 오르잖아요. 밀가루라든가 여기 단팥 들어가려면 설탕도 올랐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사장이 직접 만들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 빌린 임대한 곳이니까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가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붕어빵으로 눈길을 돌리는 분들이 있고 또 젊은 층에서는 새롭게 창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붕어빵이 좀 시작하기가 나으니까 다른 것보다는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누리꾼들은 자영업이든 회사원이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예. 대기업이 붕어빵에 침투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요즘 최근에 좀 식품 쪽에서 네. 그 대기업 회사들이 붕어빵 쪽으로 이제 대기업이 또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붕어빵을 팔잖아요. 그렇죠. 미니 붕어빵도 그렇고요. 그리고 붕어빵 한 개 200원 할 때가 그립다. 이제 300원까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전에는 이 한 5,000원이면은 한 상자였어요. 그러니까 1,000원만 사도 몇 개 들어갔잖아요. 네. 2,000원, 2,000원. 만두 6개에 1,000원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너무 옛날인가? 네. 알겠습니다. 자, 겨울이 되니 붕어빵이 더 생각나네요. 자,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고대 로마의 파피루스 속 문자를 일부 읽어내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궁금합니다. 무엇을 읽어냈을까요? 예, 일단 조금 더 궁금하게 해드리고 파피루스라고 하면 우리가 왜 저는 교과서에서 봤고 박물관 같은 데서 볼 수 있잖아요. 네. 풀, 줄기, 섬유로 만든 종이에 쓰인 고대 문석. 그 모양 자체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 고대 언어를 해독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해독한 파피루스는 서기 79년에 폼페이와 함께 파묻힌 헤르클라네움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입니다. 이탈리아죠. 네. 그 발굴 장소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장인 루키우스 칼푸르니우스 피소의 별장으로 추정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시저 장인의 별장입니다. 네. 2000년 세월이 지났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좀 탄화됐다고 해서 그 화산재로 그을려서 이제 검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문자를 해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인공지능이 일부 읽어낸 겁니다. 첫 단어는 바로 보라색. 네, 물론 고대 그리스어인데요. 보라색. 근데 그 당시에 이 보라색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맥락을 뜻하는 건지 여기에 함의된 게 뭐가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고요. 그걸 또 이제 연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이 인공지능이 파피루스 표면에 잉크가 일으키는 변화를 잡아내도록 학습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자를 쓰려고 이 표면의 잉크를 사용하면 잉크가 스며들면서 그 형태가 미묘하게 변하는데 그 작은 변화를 인공지능이 잡아내서 문자 형태가 어떻게 생겼었던 건지 유추하도록 한 거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네요. 네. 그래서 연구진이 이제 요 단어 하나를 찾아낸 걸로 다른 단어들을 해독하는 작업에 매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정말 뭐 인공지능이 참 나쁜 면도 있고 좋다는 면도 있지만 이렇게 또 역사학자들하고 협업해서 어떤 우리가 역사 속에 궁금한 그런 미스테리들,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제 머릿속에는 왜 이런 생각만 들까요? 보라색 그러니까 네. 앞에 소개해 주신 그 주제하고 또 연결해가지고 보라색 붕어빵인가? 세상에. 예. 네, 뭐 빨리 블루베리 붕어빵 이런 거요. 빨리 깨어나겠습니다. 네. 파리사이님께서 우리 조현정 평론가님 어머. 알차고 정확한 내용에 너무 정감 있게 말씀하시고 예쁘게 표현하셔서 정말 좋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신가요? 가족이신가요? 특급 팬이 계시네요.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요즘 편의점 점주로 명성을 날리고 있고요. 또 단독 CJ 여왕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죄송해요. 목소리가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목소리만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오늘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장윤선 기자 코너 빠뜨리면 안 된다. 아이고. 정말 이제 엄청난 인기입니다. 아니 제가 배종찬 소장의 인기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네. 갑자기 감기가 걸리는데 지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4207님, 네. 장윤선 기자님 냉크모슈. 네, 냉크 와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이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틀 소통이 부족했다, 반성한다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격적인 변화라고 봐야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어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제가 어제 그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따르면 대통령이 보궐선거 이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인식을 할 수 있을까? 매우 놀랍다. 이게 말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김태우라는 그 사람을 대법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바로 사면 복권시켜서 내보내고 조국 전 장관 프레임, 그러니까 전 정권 대 현 정권 뭐 이렇게 갈등 프레임으로 하면 대충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건데요. 이거는 최근 정세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판단한다면 이렇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졌는데 그것도 17.15%포인트 차이로 졌단 말이야. 와, 충격.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대중의 인식과 대통령의 인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뭐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많이 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여하튼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고 그래서 매일 소통 그리고 반성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는 심지어 육성으로도 이제 반성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국민들은 아니 무슨 이념이야,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경제 민생 앞서 뭐 붕어빵 얘기도 하시던데 네. 자영업자들이 장사되면 붕어빵 기계 왜 세다가 길거리에 나와서 붕어빵을 팔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다른 아르바이트나 뭐 여러 일자리가 있다면 왜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겨울이니까 이거라도 팔아서 뭐 군고구마 장수도 이제 조만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맞냐? 예? 소득 3만 5천 불, 지금 뭐 3만 불 정도 되지만 선진국이에요. 엄청나게 잘 사는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를 끌고 가는 게 맞냐에 대한 도처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판에 전혀 몰랐어. 이제라도 깨닫고 새로운 변화 메시지가 시작되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의 기조 확실히 바꾸는 거냐라고 국민의힘 그 핵심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네. 국정 운영 기조까지는 아니고 뭔가 조금은 바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상황은 이렇다. 네.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대통령이 민생 현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고무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본격적인 이제 민생 행보가 시작되는가 기대를 하는데 내일부터는 중동 순방길에 오릅니다. 사우디와 카타르를 잇따라 방문하는데 이건 뭐 바꿀 수가 없는 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대통령 일정은 대체로 이 사우디 일정만 하더라도 여름부터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네. 상당히 대통령 일정 아마 최소한 뭐 3개월 뭐 전부터는 준비를 할 거예요. 뭐 긴 건 6개월, 1년 전, 뭐 몇 년 전. 국빈 방문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최초의 국빈 방문인데 원래 UAE도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쟁 났잖아요. 네, 이스라엘 하고 하마스 전쟁이 나면서 사실상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UAE에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그러면 사우디하고 카타르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 해당 국가에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전쟁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동 방문을 강행하기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중동에 저렇게 화약 오고 날마다 난리인데 그리고 사실상 일촉즉발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얼마 전에 벌써 며칠 전이죠. 네. 이스라엘 말고도 요르단에 가서 암만에 가서 국왕도 만나고 그리고 이집트 대통령도 만나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다 취소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시 정권 시절에는 미국의 의도가 먹혀서 가서 암만에 가서 요르단 국왕 만나서 이제 중동 정세 조율하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사자의 놈도 계획을 했는데 그렇죠. 다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처럼 미국의 의도가 정확하게 잘 먹혀들지 않는 이런 정세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위험한데 굳이 또 왜 가시나 이제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에서는 미국 대사관 앞에 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뭐 이렇게 외치면서 막 돌 던지고 시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우리 정부 뭐 과거에도 그렇긴 했지만 미국과 굉장히 친한 이제 이런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좀 됩니다. 그렇지만 뭐 문제는 없겠죠. 예, 네. 철통 같은
경호 속에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일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은 물론 외교 목적도 있지만 경제를 상당히 강조하네요. 그렇죠. 쭉 보면은 빈살만 왕세자하고 뭐 오찬도 있고 정상회담도 있고요. 주로 뭐 투자 포럼, 뭐 기술 파트너십 뭐 이런 일정들이에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뭐 이런 것들이고 카타르 도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카타르 군주하고 그 정상회담 뭐 국빈 오찬하고 양국 비즈니스 포럼 그다음에 국제 원예 박람회가 있나 봐요. 전쟁 중이지만 어쨌든 원예 박람회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그리고 교육도시 방문 뭐 이런 등등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가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대통령실 주변 취재를 해봤더니 다른 것들은 뭐 이게 수출의 성과가 상당히 내기가 어려운데 방위산업 이쪽은 좀 우리가 상당히 중동에서 파워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독일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기가 사우디로 가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값싸고 질 좋은 한국산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려고 한다. 중동에서. 이제 그 중에서 핵심이 사우디 뭐 이런 등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일즈 차원에서 간다고 하니까 어떤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와 별도로 대통령이 매월 출국하십니다. 사실상.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달도 예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11월엔 영국. 12월엔 네덜란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땠냐? 상반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월 달에는 UAE 갔다 왔죠. 스위스 갔죠. 3월에 일본 갔죠. 4월에 미국 갔죠. 5월에 일본 갔죠. 그리고 6월에 프랑스, 베트남, 7월에 리투아니아, 그다음에 9월에 G20 때문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또 이제 캠프 데이비드 유엔 총회 뭐 쭉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너무 낮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그런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역대급이죠. 어떨까요? 역대급이죠. 예. 그리고 사실 뭐 그 순방과 관련해서 그 신기록을 세우겠다라는 거를 그 국민의힘에서 막 플랜카드도 많이 붙여놨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정상들과의 회담을 진행을 하겠다. 했다는 거죠. 뭐 이런 걸 강조했는데 국회가 외교부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봤더니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쓴 예산이 정상외교 예비비까지 신청을 해서 329억입니다. 토탈 578억을 쓴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다 살기 어려운데 순방 외교로 얼마나 큰 경제적 이득,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그건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쓴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 노선이 긴축 재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실만 이것이 예외인가에 대한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또 비용도 상당히 들이는 만큼 또 성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떤 순방은 순방이고 또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했다. 반성한다.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파고들겠다 했는데 그래서 관심을 모으는 것이 어디 장소의 민생 현장으로 대통령이 앞으로 갈 예정일까? 네. 어디로 예상이 되시나요? 일단 타운홀 미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시장을 간다거나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주부, 청년, 어르신 뭐 이런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어떤 타운홀 미팅 같은 거를 추진한다는 계획인 거예요.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과의 대화, 일반 국민들을 그렇죠. 주민들을 모아놓고 초청해서 뭐 백인과의 대화, 뭐 대통령과의 간담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을 만든다는 그렇죠. 것이죠. 뭐 그런 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 그 동안에는 주로 이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런 모임이나 만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주부나 청년, 어르신들을 불러서 해보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 초반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상당히 문제됐던 게 뭐냐면 각 부처별로 할당해서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을 보내라 해서 모여넣고 상당히 기획 의도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정말 우리 붕어빵까지 팔게 됐는데 너무 어려워졌어요. 뭐 이런 허심탄회한 토론 이런 게 토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그 예쁘게 만들어진 그리고 주고받는 답변이 정해져 있는 이런 형식적인 것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떤 게 좋겠냐. 그랬더니 일단 하다만 도어 스태핑부터 했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길 때도 수시로 만나겠다. 그렇죠.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자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묻고 알고 싶은 거 바로바로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시작했다가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없던 일로 사라진 거고 그리고 언젠가는 한다. 우리 안 한다는 거 아니다. 하긴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행사나 뭐 시장이나 이런 데를 갈 때 이게 철저히 기획이 돼 있고 기미상궁처럼 경호처 직원이 어느 시장, 어느 상점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동선을 다 미리 짜놓고 그리고 그 먹는 음식도 예컨대 어묵이다. 그럼 어묵도 미리 먹어보고 문제가 없는지 다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뭐 경호상의 이유이긴 그렇죠. 하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짜여진 기획 이런 거 말고 출근길에 기자들이 세상 소식을 제일 많이 접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뭐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기 때문에 기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사회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증문즉설 물론 법륜 스님은 아니지만 뭐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오늘 언론들도 뭐 진보 언론 또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도 잘 열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 접촉도 없는데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좀 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면 그만큼 대통령에게도 효과적일 테고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 이거 아마 취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앞으로 바뀐다고 한다라면 이재명 대표를 만날까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그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 대표 한 명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수회담 방식으로 만날 가능성이 있냐라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게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셨을 때나 여야 상임위원장단에게 제안을 했지만 성사가 되지 못했었다. 앞으로 각계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만난다는 얘기로 들리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볼 때는 그리고 관련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통령의 시각 안에 이재명 대표는 중대범죄 혐의자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고 검찰이 수사 중이고 그런 대상을 대통령이 만난다? 좀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구속은 면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 3심제고 최종심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중대범죄 혐의자를 어떻게 만나냐. 이제 이런 시각이 깔려 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 이 만남이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국민의힘 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 막힌 돌파구를 뚫는 차원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신용은 하겠지만 글쎄 저는 그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그거를 야당이 받을지도 의문이지만 여하튼 지금 그런 방식으로는 생각하지만 더 깊이 있는 이를테면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깊이 있는 여야 간 협치를 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 커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유독 상당한 애정을 친근함을 강조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인데 심지어는 내년 총선을 좀 진두지휘할 수도 있는 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뭔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또 다른 형태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김한길 위원장에게 주목이 되는 이유가 뭐고 또 실제 역할이 주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절대 아니, 우리 아니다. 청취자분들이 이 표현을 제일 좋아해요. 내가 취재해봤는데요. 아니요.
다 쓰는 말입니다. 그 KBS 9시 뉴스에 나오는 그 우리 앵커분들도 늘 쓰는 말입니다. KBS가 취재해봤더니 그래서 특별한 말은 아닌데 하여튼 김한길 위원장과 관련해서 뭐냐 이분이 뭔가를 맡는 거냐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는 절대 아니다. 그래도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18일 날이잖아요. 18일 날 저녁에 만찬 회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오전 조간 보도에서 김한길 역할론이 막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점심에 갑자기 당 사역하고 점심을 먹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 김한길 대표 역할론에 힘을 싣지 않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행사를 연 거예요. 국민통합위원회가 설치된 게 거의 정부 초반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나왔냐? 이것은 사실상 여당 통합이다.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김한길 위원장 그동안 한 게 뭐 있냐. 국민통합 위해서 뭘 했냐. 특히나 뭐 민주당에서 건너온 분이잖아요. 민주당 출신이면 민주당 출신답게 예컨대 민주당 쪽하고 만나서 뭔가 협치를 하는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뭐 국민의힘으로 영입해 온다거나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중도 확장 전략에 기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역할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쓴소리를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이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대통령이 힘을 싣고 있지만 당에서는 그런 판단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혁신위원장을 맡거나 혹여 비대위원장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밖에 다른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노인 특위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과 노인 간의 어떤 갈등보다는 뭐 세대 간의 화합을 이제 강조한 대목으로도 읽히긴 하는데 일견 뭐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계속 그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좀 그걸 일종의 마사지하는 차원에서 나섰나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 주변도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정치권 관계자들을 쭉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한길 위원장이. 뭘 하려면 뭐 신당을 하든 뭘 하든 하여간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 40%는 나와야 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도 안 나오는데 뭘 할 수가 있겠냐. 일단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인기 없는 대통령인 거잖아요. 지지율이 낮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참 김한길 역할론에 기대할 게 거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부 취재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인선에 대해서 여러 관심이 많은데 수도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전략기획부총장으로 배준영 의원, 인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배준영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이라면 어떤 역할을 하길래 또 수도권 색채 강화 목적에 부합하는지.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따지고 보면 더 중진인데 그렇죠. 인천에. 배준영 의원이 초선인가요? 초선이죠. 초선 의원을 수도권 강화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분이 당에 있은 지는 오래됐고요. 과거부터 대변인도 맡고 이렇게 역할을 하시긴 했는데 현역 의원으로서 이렇게 주목받는 국회의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것도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선에 상당한 난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거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파장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모두 4명의 국회의원이 거절을 한 다음에 돌고 돌아서 그러면 뭐 해볼래요? 제가 맡겠습니다. 한 분이 바로 배준영 의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디에도 보도가 안 된 거죠? 이건 아마 단독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4명 다 명단은 갖고 있는데 제가 실명은 방송이라서 말씀은 드릴 수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누구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 하실래요, 저분 하실래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맡게 됐다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우려를 합니다. 지금 보면 혁신위원장도 난항이거든요. 혁신위원장도 지금 뭐 저요 하는 분들이 정운찬 전 총리가 뭐 거론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밭글 형태로 돌아다니긴 했는데 사실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다른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싹 다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오늘 아침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뭐 저요 손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은 모집 중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이렇게 영남 쪽 출신 국회의원들과 수도권 국회의원들하고 상당히 온도차가 있고요. 영남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강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에 당협위원장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분위기라면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든 좀 당을 쇄신해서 새로운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김기현 2기 지도부로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찍고 계시는 것이고 혹여라도 여기에 승선했다가 자기의 정치 인생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들 저하고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현주소다. 이런 거고요. 네.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2주 언급했어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김기현 지도부 2주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에게는 80일.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에게는 2주를 2주.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14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벌써 일주일이 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네. 이제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곧 새로운 주가 오고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더라도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상당히 녹록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김기현 대표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 김기현 대표가 살 수 있는 방책이 나옵니다. 숨은 카드가 한 장 있다. 그게 뭐냐면 100%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지난 일요일 날 그 의총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하면 김기현 2기 지도부 우리가 재신임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끝까지 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2016년 총선에서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조했던 김무성 당시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로 마무리가 됐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는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1도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용산과는 상당히 거리를 두게 되고 지금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라. 맨날 대통령한테 오다 받아가지고 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100% 오픈 프라이머리 선언해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김기현 대표는 아직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정운찬 전 총리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이제 취재 결과로 말씀하셨는데 하태경 또 뭐 조정훈 두 사람이 이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됐는데 이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그냥 자가발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태경 의원님도 그렇고 조정훈 의원님도 그렇고 참 좋은 분들인데 당은 이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기 한 30분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어떤 분을 어떻게 결정해서 올라올지는 알 수 없는데 여하튼 두 분은 좀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두 분 모두 내용은 혁신의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네.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수 이꼴 기득권, 보수 이꼴 영남, 보수 이꼴 강남, 보수 이꼴 부자 이런 프레임을 넘어서야 된다.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다. 이 프레임을 넘어서서 진보 의제까지 확장해서 보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본인이 쓰임을 받을 마음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혁신위원장을 해볼 마음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가발전설입니다. 네.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있어요.
혁신위가 뭘 결정하면 이 사안 거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 인사 누굴 뽑든지 관여하면 안 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유승민 안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합 정치를 시도하겠다고 하는데 연합 정치는 우리 당하고 다른 당하고 하는 것이지 같은 당 안에서 무슨 연합 정치입니까? 근데 이 연합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로 볼 때 벌써 이미 우리는 다른 당이다. 이제 이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하튼 두 분이 손들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이분 두 분은 고려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네. 자, 많은 보도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재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재판에 이번 주에만 이제 출석을 했고, 그렇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23일에 당무 복귀를 거의 기정사실한 보도가 있는데 네. 이것도 여쭤봐야 될 거예요. 23일 당무 복귀가 확실합니까?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민주당의 다선 의원 취재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그랬대요. 정신은 또렷한데 다리가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다리에 근이 많이 근손실이 그러니까 갑자기 24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근손실이 많아서 이렇게 걸을 때마다 휘청휘청거리고 자꾸 이렇게 넘어질 것 같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죠. 그렇죠. 지팡이를 갖고 드디어 오늘 지팡이 없이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언론에서 재판 리스크 또 법카 리스크 뭐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지만 어찌됐든 이제 사법적인 문제와 별도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이니까 다음 주가 국정감사 마지막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당내 이슈 중에 하나 가결파. 아니 이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예, 가결파. 자, 월요일 출근하면 이제 온통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면서 그렇죠. 첫 질문이 대표님 가결파 징계하실 거예요? 이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안 한다는 것 같아요. 네. 안 한다는 것 같고요. 이 가결파 징계를 지금 서둘러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정치,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계속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친명 비명.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자택으로 가던 길에 중간에 강서구 보궐선거 현장에 유세차에 올라서 처음 했던 얘기가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기 위해서는 뭐 화합 이런 게 필요한데 당내에는 강경파들이 늘 존재해요. 그리고 친명 강경파들은 무슨 소리야? 이거를 반드시 넘고 가야지. 어떻게 여기서 징계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라고. 그런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네. 이른바 친명 강경파는 해야 된다. 징계에 나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장은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정청래 최고도 그렇고 서은숙 최고도 그렇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해서 정성호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계속 강경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떤 판단입니까? 했더니 지금까지 나왔던 과거 발언들은 논외로 칩시다. 그것까지 다 또 해가지고 뭘 징계를 하고 이게 뭐냐. 네. 선거 끝나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다만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강서구청장 선거를 17%로 이겼는데도 계속 당을 분열시키고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긴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의 기강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만해라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고마해라. 그렇습니다. 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구 소식부터 지난주에 또 예상을 잘해주셔서 상당히 또 흥미롭게 이 경기 지켜봤는데 네네. 정말 베트남전에서는 손흥민 선수, 네. 이강인 선수, 또 김민재, 정우영
이러면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다? 그렇죠. 각 리그에서 지금 득점 혹은 이제 수비 모든 포지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인데 네. 우선 베트남전에서 6대0 승리도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튀니지 꽤 그 아프리카에서 강호인 팀을 상대로 4대0이라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일본을 하거든요. 대파했던 튀니지였어요. 그렇죠. 일본을 대파한 튀니지를 대파한 대한민국이 된 건데 네. 이렇게 되면서 그전까지 클린스만호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던 건 맞지만 이 정도로 두 경기에서 10득점 무실점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제가 이번 두 차례 평가전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득점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루트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건 베트남전에서 첫 번째 득점을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김민재 선수가 득점으로 헤딩으로 연결했다는 점.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11월 16일부터 이제 월드컵 2차 예선이 시작됩니다. 네. 상대가 이제 싱가포르, 그다음 중국, 이제 이렇게 이어지기, 태국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약체들이에요. 근데 약체라 그래서 득점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조급해지는 건 우리 쪽이기 때문에 약체 팀이라고 할지언정 빠르게 다양하게 득점할 수 있는 루트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이번 베트남전에서 6골을 득점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런 다양한 득점 루트를 발견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너무 많아졌습니다. 조규성 선수, 그렇죠. 황희찬 선수, 손흥민, 황의조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 황의조도 튀니지전에서 한 골 넣었나요? 네, 이강인 선수 그리고 이재성 선수 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선에서 지원도 많이 해줄 거라고 독일에 잘 통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렇게 우리 선수들 자원이 또 풍성했던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전 누군가 했더니 클린스만 감독이었어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그런 전술적인 다양함,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저 자신만의 색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냉정하게 봤을 때는 클린스만의 색깔이라기보다는 선수들의 색깔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기 후에 이강인 선수라든가 조규성 선수 인터뷰를 빌려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자유방임적이고 선수들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실제로 튀니지전 하프타임 이후에 이강인 선수가 전술적인 변화를 감독한테 직접 요구를 했다 그래요. 굉장히 상향적인 요구잖아요. 우리나라 사실 이 엘리트 스포츠계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인데 상향식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향식 요구를 받아들여서 또 결과가 잘 나오고 그래서 지금 최근 선수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의 색깔을 입히기보다는 선수들 개개인의 색깔을 존중해서 끌고 가고는 밀어주고 있는 그런 식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결과가 이런 상향식 리더십이 아시안컵 그리고 이제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가장 위태로웠던 클린스만 감독이 갑자기 이렇게 두 경기 연성으로 또 주목받는 잘할 때는 잘한다고 해줘야죠. 네, 살아났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잠실 야구장 KBO 지금 우리 가을 야구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제였죠. 정규 시즌 4위 NC와 5위 두산이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을 펼쳤네요. 네, NC가 14대9로 승리를 거뒀는데 정말 혈전이었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타격전이었죠. 네. 특히 이제 3루수인 서우철 선수가 혼자 만루 홈런을 포함해서 6타점이라는 활약을 펼쳤는데 항상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지금까지 KBO 리그에서는 무조건 4위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확률 100%가 됐고 사실 어제 경기 초반까지만 해도 두산이 좀 앞서 나가면서 2차전까지 가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우철 선수가 만루 홈런을 이게 사실 본인의 개인 통산 첫 만루 홈런이었더라고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무대에서 터뜨려줬고 극장 홈런이 됐네요. 네, 말 그대로 진짜 극장포가 됐고 사실 두산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단단한 수비였는데 어제 사실은 이 강승호 선수와 김태근 선수 사실 콜플레이가 이제 맞지 않으면서 수비가 흔들린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산의 어떤 그런 흐름을 끊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NC가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SSG와 이제 만나게 되면서 1차전을 치르게 되고 일요일 날 열리고 KBS가 중계를 하게 됩니다. KBS입니다. 네. 정말 이게 수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승엽 감독인데, 그러니까요. 두산에 좀 콜플레이가 안 됐다는 게 아쉬운데, 자 SSG와 이제 와일드카드 승자가
준 플레이오프로 이제 펼쳐질 텐데 네네. 자 어떻게 하면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SSG와 와일드카드 승자. 사실은 SSG가 작년에 와이어 투 와이어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우승을 했던 팀이라서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컸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시즌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선발진에서 박종훈, 문승원 선수가 워낙 부진하기도 하고 김광현 선수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 2명이 약간 변수가 됐었는데 결국 이 엘리아스 선수는 약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맥카티 선수가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선발진에서 우승을 위해서는 소위 미치는 선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제 서우철 선수가 보여줬던 이 6타점의 활약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투수가 SSG에 과연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일 궁금한 건 LG 팬들일 겁니다. LG 그렇죠. 23년 만에 우승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여쭤볼 수 있지만 사실은 NC가 LG 입장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일 거예요. 왜냐하면 타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패디라는 KBO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NC가 어디까지 기세를 몰고 올라오느냐가 LG 입장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정말 요즘에 LG 팬들 목소리가 상당히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자, 오썸 킴. 정말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하성 선수. 네. 한국에서 야탑 고등학교를 나오고 키움에서 뛰었었죠. 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에서 지난해도 잘했는데 올해는 공격까지 겸비하면서 자 수비에서는 골든글러브 2루수 또 여러 장소에서 여러 이제 포지션에서 또 활약을 펼친 유틸리티 부분 두 부분에 올랐는데 어디서 골든글러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유틸리티 부분 굉장히 노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루수 부분에는 니코 호너, 브라이언 스토트가 경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부분에서는 무키 베츠 그리고 토미 에드먼 이렇게 토미 에드먼 하면 또 우리나라 WBC에서 같이 한국계죠. 파트너로 뛰었던 호미 에드먼 현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수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틸리티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무키 베츠입니다. LA 다저스입니다. 네, 이 다저스의 무키 베츠가 근데 제 생각에는 외야수 부분에 수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쟁자가 토미 에드먼밖에 없는 거거든요. 무키 베츠도 지금 두 개 포지션에 올라 있는 겁니다. 외야수랑 이제 유틸리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키 베츠가 외야수 부분에 수상을 하게 된다면은 경쟁자가 한 명 제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이 골드글러브 같은 경우는 발음을 좀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는 골든글러브가 있지만 골든글러브는 투탑 그러니까 타격과 수비 모두를 반영한다면은 골드글러브는 수비만 보고 시상을 하게 됩니다. 타격에 대해서는 실버 슬러거라는 다른 상이 있거든요.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지표들을 보고 시상을 하게 되는데 이루수에서 수비 기여도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수치에서 현재 1위입니다. 이루수 부문. 경쟁자인 호너 그리고 스토트보다 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비 지표들을 봤을 때 이루수든 유틸리티든 어느 한 분야에서는 좀 수상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기 궁금해서요. 네. 지금 일각에서는 뭐 유튜브에 관련된 이제 야구 매니아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관건은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잔류하고자 하는 의지는 제가 보기엔 강력하다고 봐요. 그런데 LA 다저스에서 어느 정도의 그 지출을 할 것이냐 그리고 류현진 선수에게 어느 정도의 그 처우를 보장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대접을 할 것이냐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사실 류현진 선수가 부상 이후에 복귀한 이후에 보여준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거든요. 4호 선발 혹은 3, 4 선발로서의 위치는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구속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 제구력은 여전히 대단합니다. 원래부터 구속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다저스가 아니라도 어디든 메이저리그에서 류현진을 원하는 팀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내년에는 메이저리그가 몇몇 경기는 또 한국에서 또 가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개막전부터 그렇죠. 많이들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농구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남자 농구 우리가 경기 지켜보면 참 재미있는데 정작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별다른 성적 못 올려서 아쉽게 됐는데 자 프로농구가 내일 개막합니다. 맞습니다.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긴 KCC 전주에서 옮기면서 상당히 또 뭔가 잡음이 많았죠. 시끌벅적했죠. 자 그런데 그 KCC가
연고지를 옮기면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이번 시즌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KCC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명가기도 하고 우승 후보였는데 기존에 허웅 선수, 이승현 선수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최준용 선수를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준용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한 달간 전력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KCC 어떻게 메꾸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최준용 선수 외에도 새로 들어온 외국인 선수인 알리제 존슨 선수가 컵 대회에서 한 경기에 40득점을 하는 등 굉장히 득점력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의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얼마나 잘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KCC가 괜찮다 성적이 안 그래도 성적이 전력이 좋은데 전력이 더 좋아졌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이 KCC를 누가 견제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서울 SK가 아마 거의 양강구도로 이 형성이 될 거라고 좀 보는데 작년 시즌 이제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였던 김선영 선수에다 자밀원이 최고의 외국인인 자밀원이가 있는데 여기다가 정관장에서 오세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김선영과 오세근은 13년 만에 이제 결합한 중앙대 듀오인데 노장이죠. 네, 사실 노장이긴 하지만 중앙대 시절에 52연승을 했습니다. 둘이서. 굉장히 속된 말로 약간 고인물처럼 농구를 잘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SK가 KCC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또 이번 시즌 프로농구를 보는 재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뭐 한일 농구도 그렇고 이런 장면 보면서 정현우 PD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또 서장훈 선수처럼 왜냐하면 그런 국보급 센터가 사실 우리 농구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농구가 좀 경쟁력을 잃었다. 그런 선수가 좀 안 나올까요? 사실은 이제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근 농구의 트렌드는 외곽슛 그리고 이제 더 멀리서 소위 말하는 딥3라 그러는 네, 스테판 커리처럼요. 네, 그렇죠. 그 양궁 농구라고 할 수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고 빠른 트랜지션 이런 것들이 트렌드인데 이런 트렌드를 이제 KBL에서도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이고 외국인 선수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선발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좀 국제 트렌드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성적이 좀 우선시하는 부분이 프로스포츠다 보니까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맞춰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전남에서 열린 전국체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황선우 선수입니다. 네. 우리 수영하면 이제 황선우 선수, 김유민 선수 두 사람 기억하실 텐데 식중독으로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체전 5관왕에 등극했다고요. 그렇죠. 5관왕에 등극을 하면서 결국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됐는데 무려 3번째입니다. 3회 연속 대회 최우수 선수인데 이렇게 80년부터 시작해서 MVP를 3회 연속 받은 게 황선우가 유일합니다. 네. 그럴 만한 게 지금 5관왕을 이제 모두 5개 종목에 출전해서 5개 금메달을 따냈으니까 100% 확률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보셨겠지만 수영이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은 종목인데 한국 신기록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총 8개 한국 신기록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4개가 수영에서 나왔거든요. 그 외에는 물론 이제 수영 외에도 역도에서도 3개의 한국 신기록이 나오기도 했으니까 사실 내년에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좋은 기록들 많이 쏟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스포츠 관련 소식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한 주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주말인데 여러분들 행복하고 좀 푹 쉴 수 있는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